아버님, 잘못 보셨어요. 민지, 35세, 결혼 7년 차. 남편과의 관계는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흘러갔다. 서로에게 익숙한 대사를 읊고 정해진 역할극을 수행하듯 살았다. 모든 것이 무미건조했다. 특히 침실에서 그랬다.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마치 숙제처럼 느껴졌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그마저도 의무감과 피로함으로 가득했다. 남편은 항상 똑같은 패턴, 똑같은 손길, 아무런 변화 없는 반복으로 그녀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미안하지만 민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고문이었다. 그녀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고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또다시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민지는 참을 수 없는 짜증을 느꼈다. 그의 서툰 손길은 어떠한 설렘도 주지 못했다. 그저 한숨만 터져 나올 뿐이었다. 민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빠, 우리 이젠 좀 쉬자.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침실에서의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마치 합의된 침묵처럼 그 부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져 버렸다. 침묵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깊고 거대한 공허함을 남겼다. 민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가 무덤처럼 느껴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녀는 여전히 젊었고 삶은 길었다. 이런 식으로 남은 인생을 보낼 수는 없었다. 민지는 용기를 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그 역시도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별다른 다툼 없이 순조롭게 이혼 절차를 밟았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만큼 서로에게 미련이 없다는 증거일지도 몰랐다. 법원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민지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막막함을 느꼈다. 자유가 찾아왔지만 그 자유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홀가분하게 숨을 쉬고 싶었다. 깊게 들이쉬는 숨조차 탁하게 느껴지는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이혼 후 몇 주가 흘렀을 때였다.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록 이혼한 사이지만 그녀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다. 전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전 시아버지도 계셨다. 62세의 전 시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해 보였다. 그는 민지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고생 많았다. 민지야. 이제 홀가분하겠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민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다. 장례식은 엄숙하고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민지는 슬픔에 잠긴 전 남편과 전 시아버지를 지켜보며 조용히 옆자리를 지켰다. 상주 역할을 하는 전 시아버지는 밤늦게까지 빈소를 지키다 잠시 자리를 비우곤 했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민지는 잠시 바람을 쐴 겸 빈소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 화장실 쪽에서 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지만 짜증 섞인 듯한 목소리였다. 민지는 혹시 불편한 일이 생겼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화장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물건을 떨어뜨린 듯한 소리였다. 이런, 젠장. 전 시아버지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다. 전 시아버지는 바지춤을 내린 채 변기 앞에 서 있었다. 급하게 보리를 보려다 지갑을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허리를 숙여 지갑을 줍는 순간 그의 헐렁한 바지 속에서
뜻밖의 광경이 민지의 눈에 들어왔다. 순간 민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었다. 늙고 주름진 몸이었지만 그의 성기는 젊은 남자들 못지않게 당당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전남편보다도 훨씬 우람하고 굵어 보였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시각적 충격이었다. 민지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에 뜨거운 열기가 확 달아올랐다. 그녀는 서둘러 몸을 숨겼다. 전 시아버지는 곧 용무를 마치고 다시 빈소로 돌아갔다. 민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장면으로 가득했다. 충격과 함께 묘한 흥분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내내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다. 금기된 상상력이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전 시아버지, 62세.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가 가진 뜻밖의 능력.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역겹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에 휩싸였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49제가 끝나고 민지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화장실에서 본 장면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전 시아버지의 SNS 계정을 검색하고 있었다. 간간히 올라오는 그의 평범한 일상 사진들을 보며 엉뚱한 상상을 하고는 했다. 그러다 문득 전 시아버지의 오래된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당당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그 간극이 그녀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다. 민지는 결국 용기를 내어 그에게 연락했다. 딱히 할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일에 위로를 건네는 형식적인 문자였다. 아버님, 힘든 일 잘 마무리하셨는지요? 부디 건강 잘 챙기세요. 예상외로 빠르게 답장이 왔다. 그래, 민지야. 내 덕분에 잘 마무리했다. 너도 잘 지내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의 따뜻한 문자에 민지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 금지된 호기심을 더 깊이 파고들 것인가? 그녀의 본능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답장을 보냈다. 괜찮으시다면 아버님께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던 것도 많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싶어서요.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문자가 단순한 식사 제안이 아님을. 이것은 그녀 스스로 금지된 문을 여는 행위였다. 얼마 후 전 시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래, 민지야, 좋다. 시간 될 때 알려주렴. 그 짧은 문자에 민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녀의 무미건조했던 삶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아주 위험하고 강렬한 파문이. 민지는 전 시아버지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래, 민지야, 좋다. 시간 될 때 알려주렴. 그 담담한 문장 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허락과 기대를 동시에 읽어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으려는 참이었다. 두려움보다는 섬뜩한 흥분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흐릿한 상복 아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모습. 평생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힘과 욕망의 잔상이었다. 그녀의 메마른 내면은 그 잔상에 목마르게 반응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갈증이었다. 며칠 후 민지는 조심스럽게 전 시아버지에게 연락해
주말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는 흔쾌히 승낙했고 민지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설레면서도 긴장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너무 꾸민 듯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매력적이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결국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처음 본 그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마치 그를 의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약속 당일 민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 번 확인했다. 입술에는 평소보다 진한 색깔의 립스틱을 발랐고 어딘가 모르게 들뜬 눈빛이 그녀의 불안정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식당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이 만남이 과연 괜찮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지만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전 시아버지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다. 그는 단정하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묘하게 풍기는 기품은 여전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깊은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지는 그 얼굴에서 자신이 찾고 있는 어떤 강렬한 본능적인 힘을 다시금 감지했다.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민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민지야. 괜찮다. 네가 이렇게 연락해줘서 내가 더 고맙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민지는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감정을 느끼는 듯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그를 바라보며 민지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불현듯 아찔한 흥분감을 느꼈다. 평범한 식당의 공기조차 그녀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식사가 시작되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주로 시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민지의 근황에 대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의 이혼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 애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역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민지는 식사 내내 그의 시선이 종종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은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 무언가를 탐색하고 갈망하는 듯한 미묘한 뜨거움을 담고 있었다. 와인잔이 몇 번 채워지고 비워지는 동안 대화는 점차 깊어졌다. 민지는 솔직하게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리고 이혼 후 찾아온 막막함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묻어났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응시했다. 그의 따뜻한 시선은 민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아 묘한 안도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더욱 깊은 욕망을 자극했다. 민지야, 나도 혼자가 되고 나니 많이 외롭더라.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지니 빈자리가 너무 크더구나.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네가 먼저 이렇게 연락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의 말은 민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독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이 단지 금기된 호기심 때문에 그를 만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어 했고 어쩌면 그 역시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님, 괜찮으시다면 한 잔 더 하실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바가 있는데. 그는 그녀의 제안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지야. 그러지 뭐.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어둠이 깔린 거리로 나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농밀하고 은밀한 기운이 감돌았다.
목적지로 향하는 짧은 발걸음 속에서 민지는 그의 손이 무심한 듯 자신의 팔에 살짝 스치는 것을 느꼈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바에 도착하자 그들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이 앉았다. 와인 한 잔이 더해지자 민지의 용기는 더욱 커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응시했다. 투박하지만 힘줄이 드러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손. 바로 그 손이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 능력의 근원이었다. 아버님, 혹시 많이 힘드셨어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그날의 일을 언급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그녀의 질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기를 바랐다. 그는 민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민지야. 힘든 것도 있었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지. 그의 말은 민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시작. 그가 말하는 새로운 시작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너무나 격렬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점점 더 늦은 밤이 되었다. 바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두 사람만이 은밀한 공간에 남겨진 듯했다. 그는 민지의 잔이 비자 다시 채워주었고 그의 손가락이 민지의 손등을 스쳤다. 이번에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짧지만 확실한 의도적인 스침이었다. 민지의 몸에 전기가 오르듯 찌릿한 감각이 퍼져나갔다. 민지야, 오늘은 정말 고맙다. 덕분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구나.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민지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입술에 닿았다가 그의 눈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혹은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처럼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저 멀리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몸은 오직 그의 손길이 닿는 감각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늦었다. 바래다 줄게.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과 같았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들은 발을 나왔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낯선 듯 익숙한 그의 체온이 그녀의 몸을 데웠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손길에 더욱 깊이 파고들고 싶었다. 그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차 안은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차문을 열려던 손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갈망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아버님. 민지는 흐느끼듯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쓸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따뜻하고 촉촉한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부드러웠지만 이내 강렬하고 깊은 키스로 이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오직 그와의 접촉만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키스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몸은 그의 품에 더욱 밀착되었다. 금기된 경계를 넘는다는 위험한 쾌감이 온몸을 전율시켰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로 입술을 옮겼고 민지는 참지 못하고 가느다란 신음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 순간 민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혼 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굴레와 외로움, 그리고 메마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가 주는 강렬한 감각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그날 밤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보았던 그 능력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아주 위험하고 강렬한 파문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그녀를 덮칠 참이었다. 그의 입술이 떨어지자 민지는 흐트러진 숨을 가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희열감이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품에서 몸을 떼어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다음 행동이 무엇이 될지 혹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듯했다. 민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 없는 강렬함을 담고 있었다. 그 시선에 압도당한 민지는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오랜 시간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 손길이 주는 묘한 안정감과 함께 그녀의 내면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가시죠. 그의 짧은 한마디에 민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그는 차에서 내렸고 민지는 그의 뒤를 따랐다. 늦은 밤 적막한 아파트 복도에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렸다. 열린 문틈으로 들어선 민지의 작은 아파트는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 잠긴 거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으며 민지는 자신이 갈구하던 안정감과 격렬한 욕망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메마른 사막 같았던 그녀의 삶에 한 줄기 거대한 샘물이 터져나온 듯했다. 그날 밤 민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경험을 했다. 아버님은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력적이었고 그의 몸짓 하나하나는 민지의 모든 감각을 일깨웠다. 과거 남편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고 뜨거운 쾌락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금기니 도덕이니 하는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의 품에 온몸을 내맡겼다. 그의 품 안에서 민지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이혼 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외로움과 허무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이 그녀의 메마른 내면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신음했고 그의 이름을 불렀고 더욱 깊이 그를 갈구했다. 그 밤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서막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을 때 민지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옆에 잠든 아버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죄책감과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몸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활기찬 듯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덕분인지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는 민지보다 먼저 일어났고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속에는 어젯밤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단다. 그의 말에 민지는 순간 당황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래도 민지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함께 그녀를 향한 강렬한 욕망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침대를 정리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내
민지의 침대맡에 놓았다. 급하게 가봐야 할 곳이 있단다. 연락할게. 짧은 말과 함께 그는 민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는 아파트를 나섰다. 닫힌 문 앞에서 민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카드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다시금 그의 온기를 갈구하는 뜨거운 욕망이 끌어올랐다. 그날 이후 민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었다. 그는 약속대로 연락했고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주로 민지의 아파트에서, 가끔은 한적한 외곽의 모텔에서 그들은 깊고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의 나이는 민지의 2배가 넘었지만 침대 위에서 그는 20대의 젊은 남자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능숙했다. 민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얻었다. 육체적인 쾌락뿐 아니라 오랜 시간 짓눌려 있던 그녀의 자존감과 여성으로서의 매력 또한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처음에는 그저 짜릿한 일탈이었다. 이혼 후 찾아온 허전함을 채워주는 일시적인 도피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민지는 그와의 관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육체는 그녀에게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어떤 중독적인 에너지를 주었다. 하루라도 그를 만나지 않으면 몸이 금단 현상을 겪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고 머릿속은 온통 그와의 다음 만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일상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늦잠을 자는 일이 잦아졌고 회사에서는 집중력을 잃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미루기 일쑤였고 모든 사회활동에서 멀어졌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그와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사람들은 민지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해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얼버무리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쾌락의 순간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지만 그와의 만남이 끝나고 홀로 남겨질 때면 상실감과 공허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다음 만남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기다림은 그녀를 병들게 했다. 민지는 이제 자신이 그에게 단순히 끌리는 것을 넘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사랑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다. 중독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민지는 그 덫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칠수록 더욱 깊이 얽혀들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그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다음 만남까지의 시간은 인내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매 순간은 그를 갈망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핸드폰 알림 한 번에도 심장이 요동쳤고 그의 연락이 없으면 초조함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온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그의 문자가 오면 순식간에 활기 넘치는 사람으로 변모했다.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다. 일주일에 2~3번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온 그의 연락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달려나가기도 했다. 그들의 은밀한 공간은 호텔 방, 외곽의 한적한 모텔, 심지어는 그의 차 안까지 다양했다. 장소가 어디든 중요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와 함께하는 뜨거운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쾌락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이 지나면 찾아오는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 더 강하고 더 깊은 쾌락을 갈구하게 되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채워도 끝없이 허기가 졌다. 그녀의 몸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해졌고 조금만 스쳐도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점점 더 과감해지고 대담해졌다. 그의 귓가에 속삭이며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했고 그는 놀라면서도 그녀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그와의 다음 만남을 그리워하거나 밤늦도록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민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푸석해진 피부, 깊어진 눈 밑 다크서클. 늘 피곤해 지쳐 있는 얼굴은 거울 속 그녀의 낯선 모습이었다. 몸은 늘 나른했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가빴다. 면역력은 약해져 잔병 치레가 잦아졌다. 잦은 감기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어딘가 초점 없는 눈빛에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민지는 그저 요즘 일이 많아서요 라며 둘러대기 바빴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직 그만이 그녀의 세계의 전부였으니까. 회사에서의 업무 효율은 바닥을 쳤다. 중요한 회의에 지각하는 것은 물론 처리해야 할 서류들은 쌓여만 갔다. 상사의 질책과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에도 그녀는 무감각해졌다. 해고 위기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그와의 다음 만남만을 그리고 있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번번이 취소되었고 연락도 뜸해졌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친구들도 점차 지쳐갔고 민지는 스스로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져 갔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친구들의 부재중 전화와 걱정 어린 메시지가 쌓여갔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모여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마치 얇은 막으로 덮인 유리 상자처럼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민지의 적극적인 태도를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즐거워했다. 하지만 민지의 요구는 갈수록 노골적이고 집착적으로 변해갔다.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수시로 연락하고 그가 조금이라도 다른 일에 몰두하는 기색을 보이면 민지는 불안해하며 매달렸다. 어디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정 어린 투정보다 집착과 갈망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지 씨, 요즘 좀 무리하는 것 같소. 잠시 쉬는 게 어떻겠소. 그의 걱정 어린 한마디에 민지는 오히려 격렬하게 반발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오빠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오빠도 나랑 똑같잖아요.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미묘한 거리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관계가 자신이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민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낯선 타인을 보는 듯했다. 이전에 단정하고 밝았던 자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췌하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여인만이 거울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지만 질문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내 머릿속은 그와의 다음 만남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쾌락의 순간이 주는 강렬함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 짧은 순간의 황홀경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사랑이나 욕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처럼 그에게 매달렸다. 그의 품이 아니면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지만 그 늪에서 헤어나올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파괴적인 관계의 가장 깊은 심연에 발을 들여놓은 후였다. 밤은 낮보다 더 길고 어두웠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녀는 그의 채취와 온기를 갈망하며 몸부림쳤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아득했고 그녀의 방 안은 절망적인 고독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고삐는 그의 손에 그리고 그녀를 집어삼킨 중독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넘어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 얻은 이 치명적인 쾌락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아직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파국은 이미 그녀의 눈앞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고통스러운 낮으로 이어졌다. 현실과 그에 대한 욕망 사이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녀의 휴대폰은 불안의 연장선이 되어 끊임없이 그의 메시지와 전화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오지 않을 때면 그녀가 먼저 연락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오빠, 뭐 해? 보고 싶어. 오늘 저녁에 잠깐이라도 볼 수 없을까? 지금 당장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죽겠어. 처음에는 그도 짧게 바빠 또는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답했지만 곧 그의 답장은 줄어들었고 그녀의 심장을 칼날처럼 꿰뚫는 긴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하나, 받지 않은 전화 한 통 한 통이 그녀의 공포를 증폭시켰다. 그녀는 공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도 부재하여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한때 안정의 원천이었던 그녀의 직업은 이제 엉망이었다. 지각하고 일찍 퇴근하고 혹은 아예 나타나지 않으며 점점 더 믿기 어려운 변명들을 늘어놓았다. 동료들은 그녀의 야윈 모습, 눈 밑의 다크서클, 손의 신경질적인 떨림을 알아차렸다. 상사는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민지는 그저 모호한 사과를 중얼거릴 뿐 자신의 고통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할 수 없었다. 경고는 분명했다. 개선하지 않으면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하지만 그 경고는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일은 멀게 느껴졌고 사소하게 느껴졌다. 영혼의 거대한 공허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친구들 역시 점차 멀어져 갔다. 그들의 연락 시도는 민지의 회피나 갑작스러운 짜증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그들의 일상적인 고민들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들이 그녀 안에서 불타오르는 모든 것을 삼키는 불길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자신이 만든 금빛 세상에 갇혀 오직 한 가지만을 갈망했다. 그의 손길, 그의 존재, 그가 제공하는 찰나의 망각.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었던 민지는 그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길 건너편 차 안에서 그의 건물 창문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심장은 갈비뼈 사이에서 광란의 리듬으로 뛰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마침내 그를 보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날씬하고 우아한 여자가 그의 옆을 걷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감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건물로 들어가면서 부드럽고 친밀하게 웃었다. 민지는 차갑고 짓누르는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히고 헐떡거리게 만드는 물리적인 충격이었다. 날 것 그대로의 도끼 어린 질투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고 그녀의 필사적인 갈망마저 압도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그의 아파트 불 켜진 창문을 바라보며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했고 마음속에서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그림들을 그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그에게 따졌다. 어제 그 여자 누구야? 그녀의 눈은 불타는 듯했다. 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피로감과 은은한 혐오감을 담은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지 씨. 당신과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만날 수 없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야 해. 그의 말은 날카롭고 단호하게 허공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다. 끝내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싫어. 난 오빠 없이는 안 돼.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았고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다. 오빠, 나 버리지 마. 내가 얼마나 오빠를 원하는지 알잖아.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갈망하던 열정은 없었고 어떤 분노보다 더 쓰라린 냉담한 연민만이 가득했다. 민지 씨, 당신은 너무 힘들어 보여. 그리고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관계였어. 당신은 휴식이 필요해.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파괴적인 말을 던졌다. 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이야. 민지 씨와는 달라. 세상이 기울었다. 그녀의 무릎이 꺾였다. 순수한 고통의 짐승 같은 울음이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다. 그가 떠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찢겨 나가는 듯했다. 쾌락, 탈출, 망각,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흐느낌에 몸을 떨었고 눈물이 차가운 타일을 적셨다. 아니야, 안 돼, 제발, 나 버리지 마. 오빠, 제발. 그녀는 찢어지고 부서진 목소리로 애원하며 물러나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서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운명을 봉인했고 어떤 소음보다 더 끔찍한 침묵 속에 그녀를 가두었다. 한때 금지된 쾌락의 성역이었던 아파트는 이제 무덤처럼 느껴졌다. 한때 그녀를 흥분시켰던 그의 채취는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 그녀를 조롱했다. 그녀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고 몸은 마비되었고 마음은 불신, 분노, 그리고 극심한 고통의 혼란스러운 폭풍이었다. 그는 떠났다. 정말로 떠났다. 중독이라는 괴물은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내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그녀를 완전히 공허하고 텅 빈 껍데기로 남겨놓았다. 통제불능이었던 그녀의 삶은 이제 어떤 닷도 없이 자유낙하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파국은 마침내 폭발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질식시키는 형태로 도래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од은 쾌락이 이제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이 되었고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 앞에는 오직 끝없는 황량한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한때 그들의 열정적인 속삭임과 몸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던 이 아파트의 침묵은 이제 귀청이 터질 듯한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떠났다. 정말로 떠났다. 평범한 여자라는 그의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꿰뚫고 깊이 밝혔다.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인가? 비정상인가? 가치 없는 존재인가? 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읽다만 책이 놓여 있었고 침실에는 그가 벗어놓은 잠옷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서서히 몸에 힘이 풀리고 마비되었던 감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찾아온 것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고 서늘한 고통이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고 폐가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저 고통 속에 익사할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낯선 사람 같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밤을 새운 사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가방에 쑤셔 넣었다. 마치 도망치듯 이 모든 기억이 깃든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를 만난 이후 이 아파트는 그녀의 은신처이자 모든 쾌락의 원천이었지만 이제는 고통의 감옥이 되어버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거리는 활기 넘쳤고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웠고 자신만이 홀로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자신의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낯선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에서 나는 쾌쾌한 먼지 냄새, 그리고 자신의 잊혀진 삶의 냄새.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샤워도, 식사도, 잠도 그저 멍하니 벽을 응시했다. 머릿속에서는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버렸던 그의 차가운 표정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잠시 눈을 붙여도 악몽에 시달렸고 깨어나면 어김없이 그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덮쳤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혹시 그에게서 연락이 올까? 혹시 그가 다시 자신을 찾을까 하는 더섭는 희망 때문이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의 번호를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다. 보고 싶어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또다시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세요? 저한테 정말 끝인 건가요? 여전히 답이 없었다. 회사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그녀는 출근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지각은 일상이 되었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앉아 있거나 갑자기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화장실로 도망치곤 했다. 보고서는 엉망이었고 고객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중요 업무를 놓치는 일이 잦아졌다.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상사의 경고도 그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그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지 씨, 저희도 안타깝지만 지금 민지 씨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잠시 쉬면서 자신을 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해고는 예상된 일이었지만 현실이 되자 무릎이 꺾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직업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였다. 그마저도 끊어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도, 친구도, 그 어떤 희망도. 그녀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졌다. 하루 종일 그의 집 주변을 맴돌기도 하고 그가 자주 가던 카페에 앉아 그를 기다리기도 했다. 멀리서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젊고 밝았으며 그가 말했던 평범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거울 속의 자신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다. 깊게 패인 눈 밑에 다크서클, 푸석해진 피부, 뼈만 남은 듯 야윈 몸. 그녀는 먹는 것을 잊었고 잠자는 것도 잊었다. 술에 의존하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알코올은 오히려 그녀의 우울감을 심화시킬 뿐이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머릿속은 온통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집착은 이제 관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녀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붕괴되어 갔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한때 활기 넘치던 집은 이제 숨막히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도 그녀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다.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직장 동료들의 업무 관련 연락도 모두 무의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민지가 아니었다. 헬쑥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무렇게나 걸쳐진 옷차림,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몸은 침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부했고 정신은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맸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리고 그에게서 느꼈던 강렬한 쾌락의 순간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현실과 환각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녀는 몽롱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간신히 출근을 해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잦은 지각과 무단 결근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동료들은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조차 부담스러웠다. 결국 회사는 더 이상 그녀를 품어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무실에 불려간 날 상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민지 씨, 저희도 많이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어렵겠습니다. 민지 씨의 상태도 염려되고 업무에도 지장이 많아서 아무래도 당분간 쉬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고 통보였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사회생활이자 자존감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끈마저 끊어져 버린 것이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도 친구도 가족도 그리고 그마저도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목구멍이 찢어질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이내 그 모든 감정은 깊은 공허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만이 이 모든 고통을 멈출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미 차단된 번호였지만 다른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답장은 없었다. 밤새도록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아버지께 실수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애원과 자책이 뒤섞인 문자들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라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무작정 그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때 그가 자주 드나들던 고급바 앞을 서성였다. 몇 날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그는 예전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바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 순간 민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 있던 여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저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온몸은 흐느낌에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의 표정은 경멸과 짜증으로 가득했다.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 우리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나한테서 뭘 더 바라는 거야? 네가 이 지경이 된 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민지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그는 차갑게 덧붙였다. 그리고는 옆에 여성과 함께 택시에 올라타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외면당하고 모멸감까지 느꼈다. 거리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렀고 이제는 더 이상 나올 눈물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다시 한번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랐다. 민지는 더 이상 발끝으로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다리가 서서히 꺾였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무릎부터 고꾸라졌다. 거친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흐느낌은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머리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흐긋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고 기이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길바닥에 쓰러져 정신없이 울던 그녀의 어깨를 누군가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신가요?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녀를 잠식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젓기만 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민지를 본 여인은 조심스럽게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민지는 마치 마취된 사람처럼 힘없이 들것에 실렸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초점 없는 시선은 하늘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심각한 심리적 충격과 탈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급한 신체적 이상은 없었지만 정신 상태는 위험한 지경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으로 옮겨졌다. 낯선 병실의 하얀 침대에 누운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잠들지도 못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웃던 잔인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차갑고 매정한 시선, 넌 이제 끝났어라는 비수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모든 것이 민지를 옥죄어 왔다. 그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 수면제와 안정제가 투여된 후에야 그녀는 비로소 지친 몸을 누일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그를 찾아 헤맸다. 어둠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그는 언제나 손을 뻗으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찾아오는 상실감과 절망감은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갔다. 며칠 후 주치의와 심리 상담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민지 씨, 괜찮으신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상담사의 따뜻한 목소리에도 민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강압적인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약효 덕분인지 그녀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와의 관계, 그가 주었던 짜릿한 쾌락, 그리고 그가 떠난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길,
그의 채취,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상담은 계속되었다. 상담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민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유도했다. 처음에는 단편적이고 모호한 이야기들만 오갔다. 자신의 이혼, 직장 생활의 어려움, 깊은 우울감에 대한 것들. 하지만 점차 그의 이야기가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특별했어요.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강렬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민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갈망과 슬픔이 동시에 스쳤다. 상담사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의 강도가 일반적인 이별과는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지는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가장 깊고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통스러운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시달렸다. 그녀는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전 남편과의 문제, 그리고 그에게서 경험했던 전례 없는 쾌락, 그 쾌락에 대한 중독적인 갈망, 그리고 그를 다시 되찾으려 했던 필사적인 노력들,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저는 그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만이 저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사람만이 저를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상담사의 표정은 진지해졌다. 그녀의 말 속에서 단순한 애정 결핍이나 이별 후유증을 넘어선 어떤 패턴이 감지되었다. 특정 행위에 대한 통제 불능, 강박적인 추구,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욕구. 이는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며칠간의 심층 상담과 다양한 심리 검사를 거친 후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민지에게 말을 건넸다. 민지 씨, 저희 의료진은 민지 씨의 상태를 성중독으로 진단합니다. 성중독. 그 단어가 낯설고도 섬뜩하게 민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네. 중독이요? 제가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자신은 그저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에게 버림받아 고통스러워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중독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민지 씨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추구하고 그로 인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기 어려운 강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하고 마치 약물 중독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민지는 반발하려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지난 몇 달간의 삶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일상생활의 파괴, 끝없는 추구, 그리고 끝내 찾아온 파멸. 그 모든 것이 상담사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중독이라는 굴레에 갇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래,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집착이었고 병적인 갈망이었다. 하얀 병실 안에서 민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독자였다. 그 끔찍한 단어가 그녀의 정체성을 짓눌렀다. 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와의 관계가 중독이었다면 그토록 아름답고 강렬했던 기억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그녀의 기나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중독자. 그 단어가 쇠사슬처럼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결코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휘둘리는 나약한 인간.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상담사의 차분하고도 명확한 설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끝없는 추구, 파괴된 일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감. 모든 것이 그녀의 지난 몇 달을 정확히 묘사했다. 병원 생활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치료를 받았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그리고 무기력한 환자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정신을 짓눌렀다. 그녀는 여전히 음식에 흥미가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할 때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거친 숨소리, 뜨거운 체온, 그리고 그녀를 파고들던 그 강렬한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기억들이 그녀를 중독으로 몰아넣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것들을 떨쳐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 기억 속에서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는 듯 매달렸다. 상담 시간은 민지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치부이자 수치스러운 부분을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아야 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저항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제가 뭐가 잘못됐죠?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사랑이었다고. 그 어떤 감정보다 진실하고 강렬한 사랑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상담사는 민지의 격앙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민지 씨,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죠? 그리고 그 관계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질문들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얻으려 했던 것? 아마도 인정받는 느낌, 살아있다는 강렬한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 남편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성적인 만족감이었을 것이다. 그 관계가 삶에 미친 영향, 파멸. 그 단어 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다. 치료는 과거를 파헤치는 작업이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결혼 생활의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는지. 상담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었다. 민지는 처음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였을 뿐 자신의 삶 전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상담사의 질문들은 마치 거울처럼 그녀의 내면을 비춰주었다. 당신이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좌절감은 무엇이었나요? 그 좌절감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 관계는 당신에게 도피처였나요? 아니면 진정한 행복이었나요? 도피처.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어쩌면 그녀는 현실의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에게 매달렸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에게 강렬한 자극을 주었고 그 자극은 그녀의 모든 고통과 불안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문제도 자신을 괴롭히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것은 중독적인 쾌락이었고 그녀는 그 쾌락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었다. 잠시 평온을 찾다가도 불현듯 찾아오는 그의 기억과 버림받았다는 사실의 잔인함이 그녀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가 새로운 여자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는 그녀를 너무나도 쉽게 버렸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찾아온 황폐함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 공허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중독의 끔찍한 결과였다.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다. 민지 씨, 당신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를 잊고 싶어요. 아니, 그와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죠. 하지만 당신은 과거에 묶인 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상담사의 말을 떠올리며 애써 버텼다. 자신은 중독자였지만 동시에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민지는 더 이상 없었지만 그 얼굴 속에서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려 했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그녀는 싸움을 시작했다. 자신을 파괴했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고 고독한 싸움이었다. 아직 그녀의 병원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눈물과 좌절을 겪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기 시작했다. 병적인 욕망에 이끌렸던 한 여자의 처절한 자기 성찰의 서막이 열린 것이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민지에게 끝없는 자기 대면의 연속이었다. 상담사와의 1대1 세션은 물론 그룹 치료에 참여하며 다른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이 겪는 고통이 아님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입을 열기조차 힘들었지만 차츰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며 조금씩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외로움, 무심했던 부모님,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남편과의 잠자리 없는 결혼 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불만족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구나. 나는 매력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그녀를 갉아먹었는지 비로소 직시했다. 전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그 모든 결핍과 상실감에 대한 병적인 도피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렬한 쾌락은 일시적으로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듯했지만 결국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독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상담실에서 자신의 과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그림을 그렸다. 그 실타래의 중심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있었고 그 주변을 집착과 욕망, 그리고 파괴적인 쾌락이 감싸고 있었다. 상담사가 이 그림에서 가장 벗어나고 싶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하고 묻자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위를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실타래 중 가장 굵고 어둡게 그려진 부분을 잘라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에요. 저를 갉아먹는 독, 이제는 끊어내야 해요.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전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강렬하게 그녀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를 향한 맹목적인 욕망은 이제 어렴풋한 그림자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더 이상 그가 자신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뼈아픈 동시에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도구를 사랑했던 것이었다. 그녀가 갈구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고 존재감을 느낀다는 착각이었다. 병원 생활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민지는 잊었던 자신을 조금씩 찾아갔다. 독서 치료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고 그림 치료를 통해 억눌린 감정을 표현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던 그림들이 점차 색을 입고 형태를 갖춰갔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고 가끔은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과 상담사를 비롯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을 때 민지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혹시 또다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녀는 상담사에게 솔직한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지 씨, 중독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제 민지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 민지 씨 곁에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민지 씨가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민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햇살은 따가웠고 도시의 소음은 그녀를 압도하는 듯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든 채 낯선 거리를 걸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동네의 작은 원룸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아직 전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때때로 그의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기억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이 단지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 시아버지의 연락처를 지웠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의 기억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는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일부가 되어 치유의 흔적으로 남을 것이었다. 민지의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맹목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직시하고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며 고통스러운 치유의 과정을 겪어낸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민지는 비로소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